한진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 말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의 사업 업종을 보면은 화물운송, 항만하역, 택배 사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종합물류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해운업은 아닙니다. 한진해운이 현재 그 법정 관리로 완전히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 별도의 그 업체고 아마 이 현재 거의 뭐 중소기업형으로 비상장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진이 항만하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만하역은 아니 해상운송은 한진해운이 조그맣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정 관리 상태로 거의 뭐 소멸해 가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보면은 31,950원으로서 연초보다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부 가격으로 보면은 35%로서 매우 그 시장에서는 처절하게 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한진칼이 24.16%고요.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이제 크게 아직 유지하고 있는 한진칼이 대주주로서 최대 주주로서 유지하고 있겠죠. 두 번째로 HY 케미칼 제1호 3호 투자라는 데가 9.79%, 그리고 GS 리테일이 6.6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택배 사업으로 인해서 그 한진과 전략적 제휴 관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한진도 GS 리테일의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쪽에 그 증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외국인이 10.8%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6천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4.8%면은 25%로서 상당히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변동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18.4%가 증가를 해가지고 덜 증가한 거죠. 매출액보다도. 그래서 스루풋은 36.6%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3.3% 상승을 했고요. 운영비용이 29.5%가 또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0.99, 그 적자 상태에서 1.05, 0.05포인트 상승을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서 적자에서 그 전환한 비율로는 10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에 영업이익보다는 2억 원대가 적게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조그만 그 재고자산의 그 증가 때문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물류 기업으로 봤을 때 경영평가 지표로는 한진이 상품을 일부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저는 이제 이 상품 포함 물류 자산에 대한 회전율로 저는 채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품은 6억 원 정도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그 전체 재고 자산 가지고 매출액을 산출하는 거로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스루프 쪽에서는 그 상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형 자산 중에서 선박,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는 이제 하역에 들어가는 아마 그 자산일 것 같고, 선박은 그, 그 해안에서 일부 항만하여 가면서 조금 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마 그 해외 항로는 아닐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규모로 봐서요. 그리고 이제 차량 운반구라는 게 또 좀 물류나 뭐 이런 데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물류 유형 자산을 별도로 주성 내용에서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물류 유형 자산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어, 그것이 이제 이 1분기에 61억 원이 증가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재고 자산의 변동이 이게 이제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 자산의 매입액이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예 제가 이 매출 변동비로서 손익계산서에서만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진 경우에는 아예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제가 재구성하면서 위탁작업 용역비 이것이 이제 한진의 그 매출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매출 변동비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18.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9.5%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 원가와 운영비용의 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454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전년 분기보다 57.1%나 크게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3천만 원 돈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또 86명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분기에 무려 48.2%나 임금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이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1억 2천만 원대로서 어느 대기업 못지않은 그 수준의 연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그 기준으로 해서는 한 8천만 원 정도 아니겠느냐. 요거는 이제 단순 4배를 곱했기 때문에 연말에 보너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또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비로 본 그 위탁 작업 용역비 이것이 이제 19.9% 증가를 했고 또한 물류기업이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요것이 이제 1316원 그 증가했는데 29.9%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이제 현장 운영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36%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총 제조 비용은 제조업의 용어를 그냥 썼는데 총 영업 비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3단계 말씀드린 대로 2단계는 이 저장품의 증감액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규모가 작은데 재고 자산에 오차가 좀 있으면 곤란하겠죠. 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품 포함 물류 자산의 회전율을 보면은 3.5회전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은 상품 아니 그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는데 이게 이제 물류 자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간 거로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TOE 생산성은 반대로 1.05가 0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제조업에서는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여기다가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갔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을 것이다. 물류기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인건비하고 연료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TOE 생산성은 이제 용역 대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상승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추론을 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팩트는 이제 미래 가치라는 것으로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하도 주식이란 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경영 성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경영 성과 없이 어떻게 미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제가 판단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0.3%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도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조금 상승은 했죠. 총자산 회전율은 이게 이 자산이 많아가지고 크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2.5회전이면은 1분기 상개월이니까 수금 속도는 그래도 빠르다. 전년보다 빨라졌습니다. 이건 뭐 기업으로서 좋은 신호고요. 매입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요 갭이 작은 게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협력업체들한테 줘야 될 돈을 빨리빨리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진짜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전에부터 내려오는 이 산업계의 화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와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요 갭이 작은 데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수치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연료류가 이제 경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7.5% 증가했습니다.
추론한 거와 맞죠. 그런데 택배 가격이 이 1분기에는 뭐 상승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택배 사업이 매출액이 한지인의 이제는 거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항만 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그 규모가 좀 작아졌습니다. 이 택배가 이제 크게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1분기에는 가격이 인상된 건 없는데 전년도에 택배 기사들의 어떤 노조들의 파업도 있었고 또 CJ 대한통운은 뭐 올해 또 올 초에 또 그렇게 계속 대통령 선거 전까지 파업을 하고 그랬었죠. 저간 이렇게 많이 올렸었는데 CJ 대한통운의 파업,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그런 물리적 행동에서는 요 택배비 오른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 아까 이 한지인의 임금 1분기 임금 인상률과 비교를 해보면은 매우 많이 올려줬다는 거죠. 인건비를 매출이 50% 이상 차지하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인건비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 증가는 물량 증가로 판단이 되고요.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게 없으니까 물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잦아들고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만은 그 코로나 사태로 그 택배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1분기에도 아직 그런 효과는 계속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현금 재무지표를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것은 사실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용어를 재학이론 경영에서 배우면서부터 도대체 잉여현금 흐름이란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운이 좋았는지 재무회계 쪽에 분석을 잘 하시는 그 분을 만나가지고 현금 재무제표를 개발한 아트만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드신 분을 저보다 좀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만은 이건 사담이고요. EAT가 이제 현금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 현금 수익률로 1.9% 그게 이제 0.5% 전분기보다 상승을 했고요. 이것도 저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책을 좀 저도 봤었는데 이 현금 수익률을 중시한다는 게 이제 이 찰리 멍거용이신가요? 주식 투자의 규제라는 분이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또 잉여 현금 잉여금률 자본에서 그게 또 높은 기업에 또 투자한다. 그렇게 또 버크셔 해서웨이인가요? 워런 베핏과 동업자이신 이분들이 이제 90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 매년 1년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야후뉴스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개한 거를 또 봤었고 일부 책에서도 봤었는데 이거 현금 수익률을 좀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임팩트란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스루풋 개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본 지수고, 요런 것은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핵심은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잉여 현금 흐름, 이 두 가지 합친 것은 이제 회사 잉여 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얼마 벌었느냐 그것도 좋지만은
잉여라는 그 한국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영어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그 내가 그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건 벌었냐 안 벌었냐,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그런 얘기로 이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채권자한테서 172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35.7%로 0.7%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돈이 좀 딸렸다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로 산출을 하면은 지급이자율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우 낮은 자금을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모양이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게 이익 배당으로서 ROE 0.4%밖에는 그 수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이 되는데 차입이 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85억의 잉여 현금 흐름이 흘러나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861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버퍼율은 44.9%로서요. 전년보다는 내려갔지만은 안정성 있게 가져가고 있고 현금 버퍼율은 이제 현금성 자산만 계산한 게 아니고 유동 금융자산은 하실에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현금 버퍼율로 이제 제가 넣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94.1%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의 금액이 439억 원이 비유동자산에 투자가 됐는데 종속기업에 조금 일부 추가가 됐고 유형자산의 그 설비에 이제 많이 또 448억 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분석만 하다가 분석하는 목적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은 좀 예측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 머리로서는 그 4배 1분기니까 4배 정도 할 수밖에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배 해보면은 한 3조 원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그 표시를 했는데 매출원가는 어떻게 산출하냐 그러면 이제 재정원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생산 재료비 요거 이제 그 포함해서 가공비 더하면은 이제 총 제조비용, 총 영업비용이라고 여기서 인식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기초재고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면은 회사는 전체 재고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여기 그 1분기 실적 그 매출원가 5,755억 원은 여기 일치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면 되니까 그리고 재고는 좀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20% 정도 그 전년 실적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2조 8천억 원대의 매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연간 53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한 건의 어떤 납품건이라고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요건 이제 1분기 실적을 납품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고요 위에 비율을 좀 미리 표시해 놨습니다. 총 제조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요 생산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더하면은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판관비가 이제 매출액 대비 2.3% 된다. 이렇게 이 비율을 알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의 어떤 한 건의 그 하역 운송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이게 견적 가격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요즘에 뭐 인플레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냥 운 좋게 많이 안 깎이고 3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예측이 5만 2천 원. 요걸 이제 단단히로 얘기를 하죠. 300만 원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음, 5만 2천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벌어보자. 한 5%만 매출액을 더 늘려봐라. 이런 이제 오더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 원가는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러면 이 비율에 상당한 만큼 변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증가를 하면은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한 그 매출 원가 내역을 보면은 5% 증가니까 이 비율대로 해가지고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재고는 20% 증가한다고 보면은 매출 원가가 295만 7천 원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12만 4천 원. 5%만 매출을 늘려도 영업이익은 더블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예측을 해서 매출액을 조금 더 올리도록 다들 노력을 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 회사 목표를 또 좀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연말 예측을 어떻게 할 거면 다들 그 사업들을 다 잘하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 내비한 데다가 5%를 더해서 예측을 해 보겠소 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은 예측이란 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길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기가 최근에 어떤 한 건설 회사의 카페라이트로 나와가지고 그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이게 목표를 만들어서 달성하는 과정인 거죠. PDCA라고 해요. Plan to Check Action이라고 이것도 이제 피터 드러커도 많이 인용을 했던 그런 사고 방식들이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스루프스로 분석을 하니까 스루프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 스루프도 뭐 별 도수 없어요. 4배 그냥 합니다. 4배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조금 진화시킨 방법인데요. 프로핏을 넣어가지고 나누는 게 여기 OE 플러스 프로핏. 그리고 그것을 스루프율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 3조 원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상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상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요것도 이제 납품을 한다는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계약이 이제 3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루프 손익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유사하게 이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재고 자산의 증가액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한 5만 2천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러면 3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5만 2천 원 남긴다는 게 이게 좀 만족하냐? 불만족이다. 조금 더 팔아보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 쪽에서는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매출액 기준 10% 올린다는 게 이제 선형 예측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비선형이다.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럼 비선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그러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저는 스루프율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변동 요소로 작용해서 매출액이 거꾸로 이 변화하는 거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산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WCI 회전율이라고 그랬지만은 연간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물류 회전율까지 저는 포함을 한 것입니다. 요게 이제 15회전을 한다면
증분율로 7%가 올라간다. 증분율로. 그러면 비례해서 매출 재료비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재료비가 7% 증가를 할 경우에 영향력은 13.1%, 2.3%, 판매 관리비에는 0.2%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 위에 있는 비율대로죠. 이 매출 변동비, 매출 재료비는 더하면은 100이 당연히 안 나오죠. 왜 그러냐?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그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 뒤에 그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반영을 안 하죠. 매출액 1단위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가 얼마냐? 이것을 보고서 그냥 계산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몰라도 스루풋은 그냥 하는 거죠. 그 스루풋 회계가 그래서 매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에는 12만 원 돈이 나오는데 매출은 물론 이제 340만 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9만 7천 원, 20만 원 돈의 그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진이 해서 이런 이익이 달성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